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희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경외과의 영역 중에서도 저는 주로 머리 쪽을 전공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뇌 종양 파트를 전공해서 지금까지 이제 환자분들을 보고 이렇게 치료를 도와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많이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모세포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질환 자체가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대체로 접하시지 못했을 질환이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다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은 조금 학술적인 이야기들은 최소화하고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위주로 조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개요랑 치료랑 추후의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은 MRI 찍고서들 오세요.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병이 저한테 왜 생겼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종양이 자랐냐고들 물어보십니다. 또 전조 증상이 없었을까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환자분들은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실까요? 아무래도 죄책감 그리고 자책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병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또 혹시나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을까 항상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리 내가 이것을 발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죄책감을 갖거나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병은, 교모세포종은 환자분들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생긴 병입니다. 발병률이 대충 10만 명당 1명꼴이라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느냐라고들 많이들 우울해 하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담배 때문에, 식습관이, 스트레스가, 검진을 안 해서 여러 가지들 생각들을 하시다가 심지어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업보 때문에 이렇다고 별별 소리들을 하시면서 다들 스트레스를 감내하시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 질환들은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질환들도 있게 마련입니다만 적어도 교모세포종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환자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조금 편안히 가지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학술적인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중간중간에도 계속 섞여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교모세포종이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 대강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교모세포종은 신경교종이라는 큰 범주의 한 갈래가 됩니다. 이 신경교종이라는 거는 신경세포 주위에 신경교세포라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호 전달을 하는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은 이제 신경세포, 흔히 뉴런이라고 하는데 그 주위의 세포들인 신경교세포에서 어떤 종양이 생긴 것을 신경교종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악성 뇌종양에 해당하는 WHO 우리 등급을 구분할 때도 4등급으로 제일 나쁜 악성 뇌종양이 교모세포종이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림도 있고 MRI 사진도 있고 실제 병리 조직도 보면 교모세포종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서 뇌세포를 파괴를 하고 뇌를 밀어붙이면서 안 좋게 되는 경과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왜 생기느냐가 사실 제일 궁금할 텐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들도 아직까지도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흔히들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병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병은 침윤한다는 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크기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으로 파고들면서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종양세포 침윤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세포들이 뇌 조직 사이사이로 파고들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명확하게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보면 MRI상에서 이 정도가 실제로 병변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 사이사이로도 다 파고드는 종양세포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파고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부분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종양세포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원한 그 종양세포의 기원 자체가 꼭 이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추정들이 많은 연구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로 절제하더라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올라온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도 찾았는데, 종양을 이렇게 절제하고 나서 방사선 항암 치료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깨끗해졌던 것들이 오히려 반대쪽으로 이렇게 종양이 자라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종양세포 침윤이 어떤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나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모세포종은 이제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들을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증상들은 병변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무척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한 증상들은 제일 흔한 건 사실 두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특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상으로부터 그 원인을 추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증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통, 어지럼이 사실 일상생활에서 안 겪고 지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드물 정도일 텐데, 이런 증상만 가지고 뇌종양을 바로 의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원인들이 너무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뇌라는 조직의 특성상 이제 각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구분되어 있고, 그 해당 부분의 손상에 따라서 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구분을 할 때 해부학적인 구분들을 해서 뭐 대뇌, 소뇌, 뇌간, 뇌신경 뭐 이런 부분들을 각각 구분을 하게 되고, 또 기능적인 영역에 따라서도 무슨 언어중추, 운동중추, 시각중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 종양세포가 어느 부분을 주로 침윤하느냐, 어느 부분으로 주로 자라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운동중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마비 증상이 나타날 것이고, 언어중추 문제라면 실어증 문제, 또 뭐 손의 문제라면 운동실조증 문제라든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계속 앞으로 진행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크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종양 자체의 악화입니다. 종양 자체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요. 뇌 자체에서 이제 종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종양 부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종양 주변으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뇌가 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양 내부에서 종양 조직들은 정상 조직과는 다르게 이제 빠르게 자라고 좀 불안정한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종양 출혈들이 생기면 더 빠른 악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두통, 구역, 구토, 경련 등의 각종 증상이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병변의 위치에 따른 특이적인 증상들도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종양 자체의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덩어리 효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덩어리 효과로 인해서 뇌압이 높아지고 뇌간 등의 중요 구조물을 압박하게 되면 사람의 의식 저하에 빠지게 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건 종양 자체에 이제 뇌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합병증 문제도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뇌에 어떤 변변이 있게 되면은 뇌 기능의 저하가 따라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이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반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사소하게 감기로 넘어갈 증상들도 막 폐렴이 된다든가, 뭐 이제 비뇨기계 감염이 요로 감염이 돼서 폐혈증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활동이 떨어진 다리에서 혈전이 생기고 이게 폐로 가서 뭐 혈관들을 막는 문제가 생기는 등의 여러 가지 전신적인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인 몸 상태를 악화시키고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이렇게 병이 진행하는 게 계속 빠르게 진행할 거라고 추정을 하겠지요. 그러면 악성이라면 얼마나 빨리 자랄까들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개개인에 따른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약 50일 동안 2배로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초기 크기가 좀 작을 경우고요. 초기 크기가 클 경우에는 성장 속도는 오히려 느려진다고 추정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빨리 자라는 종양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양이 커질수록 수술도 더 어렵고 위험해지면서 예후도 나빠지기 때문에 치료를 늦추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MRI상에서 뭔가 문제가 발견된 시점에서 가능한 한 빠른 치료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빨리 자라난 종양이 이제 정말로 수명,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정말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 기대 수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다 통계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이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실제로 막 이런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5년 이상씩 오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학술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표준 치료를 적용했을 때 연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이 로저 스톱이란 분이 이제 표준 치료의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 연구에 따르면 2005년에 이제 저희 중간값으로 한 14.6개월, 2017년 연구 한 12년 정도 지났더니 21개월 정도, 대략 1년 반 조금 넘는 정도의 여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 동안 교모세포종의 치료 방침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합병증 관리 등의 보조적인 치료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수치 자체가 썩 마음에 드는 수치는 아닙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수치에 해당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하루 이틀을 따지는 무슨 초응급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조건 환자분께 이득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병이 저한테 왜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이 왜 생겼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언제부터 종양이 자랐을까요? 사실 알기는 어렵지만 자라는 속도를 일반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 거꾸로 계산해 봤을 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빨리 발견하기는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 두통이건 뭔가 MRI에서 찍어서 나왔건 간에 더 빨리 알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전조 증상이 없었을까요? 내가 미리 알지 못했을까, 미리 깨닫지 못했을까 걱정들 하시는데 대개 두통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더 흔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뇌종양을 미리 추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팔다리에 어떤 기운이 빠진다든가 말이 잘 안 나온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사실 당연히 응급실로 내원을 하셨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만의 전조 증상만 가지고는 사실 거꾸로 추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모세포종이 진단이 됐으면 이제 치료를 계획을 해야겠지요. 실제로 어떤 치료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교모세포종은 이 표준 치료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2005년도 이후로 확립된 치료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종양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교모세포종이라는 건 치명성으로 자라나는 종양이기 때문에 항상 잔여 종양이 남을 수 있고 또 기원한 세포들이 종양이 생긴 그 자리 외에서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런 치료들은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의 나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세부 조정을 하게 되긴 합니다만 표준 치료는 이렇게 수술 이후에 방사선 항암 치료 병용요법까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수술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수술이 제가 아까 근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종양 조직이라는 건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조직을 얻어야 됩니다. 그 수술을 통해서 조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학적 확진을 위해서 수술은 꼭 필요하고요. 절제를 위한 수술을 못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조직 검사만이라도 시행을 하는 것이 확정 진단뿐만 아니라 추후에 치료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양 유전자라든가 이런 부분의 확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종양을 많이 제거할수록 일반적으로 예후가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양을 많이 뗄수록 전체 생존 기간도 늘어나고 이후에 항암요법의 치료에 적용했을 때 효과도 더 좋아지고 또 삶의 질도 더 개선된다고들 많이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양을 많이 떼어낼수록 후유장의 위험성은 아무래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뇌조직 바깥에서 뇌조직을 밀면서 자라난 게 아니고 뇌조직 안에서 생겨난 종양이고 또 치명성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주변 뇌조직에 손상을 동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중에 각종 뇌 기능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심지어는 환자분을 깨운 상태로 수술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후유장애를 100%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은 있지요. 또 아예 수술을 권하지 못하는 위치도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너무 다발성으로 병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그걸 다 떼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너무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다 떼어낼 경우에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못하고 또 그 병변의 크기가 작더라도 뇌간이나 시상 등의 중요 부위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의식저하 등의 치명적인 후유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치료에 있어서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얼마나 많이 제거할 것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의료진들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최대 안전 절제라는 말을 씁니다. 최대한 떼되 안전하게 떼자는 겁니다. 참 약간 모순되는 표현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디까지 뗄 때 안전하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어디까지 뗐을 때 최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립된 어떤 기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병의 상태와 여러 가지 환자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수술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합니다. 보통은 수술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서 이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수술 상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조직 검사 나오고 나서도 확인을 하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수술 끝나고 나서 한 달 뒤에 이런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데 기간은 방사선 치료의 순수한 기간은 6주입니다. 30일이 되는데요. 보통 월화수목금 진행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실제 치료 기간은 약 40일 이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연휴가 끼거나 하면은 뭐 45일 이상 길어질 수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휴식일까지 포함을 해서 테모달이라는 경구 항암제를 매일 복용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하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하고 주말 쉬고 방사선 치료하고 주말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동안에 이 항암 치료를 쭉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사선 치료는 대개 통원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입원 치료로는 잘 진행하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택에 가까운, 연고지에 가까운 또는 교통이 편리한 병원이 장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병행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 해서 항암 치료만 단독으로 추가로 또 더 진행을 합니다. 방사선 치료 기간 종료 후에 용량을 높여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사이클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이클이란 항암 치료의 한 사이클이라는 게 이 테모달 요 고식적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닷새 동안 요 약을 복용을 하고 23일을 쉬는 식으로 해서 28일을 한 사이클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6사이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이사이에 어떤 종양 상태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으면서 경과를 보게 됩니다. 이 테모달은 이제 경구 항암제이기 때문에 복용할 때 조금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일정한 스케줄로 비슷한 시간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혈중 농도를 좀 비슷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항암제 성분이 캡슐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캡슐 열거나 씹으면 안 됩니다. 이 약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이제 구역구토인데요. 좀 울렁거리고 토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복에 복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낫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처방받은 구토 예방약을 테모달 복용하기 30분 전에 미리 복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이 약을 복용하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의 여러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 기간 동안에는 되도록 무리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뭐 혈구수 감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간혹 약을 드시다가 약을 드시는 걸 까먹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약 드시는 원래 정해진 시간에 12시간 이내라면은 바로 다시 복용하시면 되고 12시간이 넘어가 버렸다면은 그 복용 일정은 그냥 건너뛰고 다음 일정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혹시 한번 건너뛰었다고 다음에 2배로 복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약 부작용이 너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또 복용 직후에 토하거나 해서 이 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 연락을 하셔서 담당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치료들을 진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사실 결정하는 겁니다. 의료진이 이건 절대로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결정하는 것. 우리 의료법에도 환자의 권리에 있어서 진료받을 권리 다음으로 환자분이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선택지를 제시할 뿐이고 결정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내가 이런 걸 처음 들어봤고 들어도 잘 모르겠다. 뭐 이야기들은 많은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은 환자분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알 권리입니다. 사실 뭐 다른 대안이 더 선택지가 많으면은 이런 부분에 결정권에 있어서 결정의 폭이 넓겠죠. 근데 사실 교모세포 중에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수술이랑 표준 치료 진행 외에 의미 있는 의학적인 대안은 사실 마땅치 않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환자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꼼꼼히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이후의 마음가짐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료진에게 많이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물어보세요. 결정에 있어서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될 텐데요. 머리 열고 개두술 수술을 했다가 후유장애가 올까봐 무서워서 수술들을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수술이 항상 제일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거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감내하면서 해야 될 결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전에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 범위를 미리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가치 판단의 영역이 될 수 있거든요. 수술 범위를 좁히면은 후유장애를 생길 좀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잔여 종양이 많이 남게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 어느 게 환자분께 정말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득이 되고 어느 게 더 손실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팔다리에 조금 더 마비가 남더라도 그러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수술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그래도 팔다리 다 쓰고 그대로 최대한 사는 데까지 좀 운동 기능을 보존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맞다라고 절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이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치료에도 이제 오래 살지도 못한다는데 이제 힘들게 치료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하고들 물어보시는데, 우리 대충 따져보면은 수술을 하려면은 뭐 수술 전에 검사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도 또 입원 기간이 있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한 1, 2주는 걸립니다. 또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방사선 치료가 6주에다가 이래저래 하면 40일 이상 걸리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또 진행을 하면은 6사이클 진행을 하면 그것만 해도 거의 한 5, 6개월이 걸리니까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과정 동안만 해도 한 7,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잔여 여명이라는 게 너무 짧다 보니까는 이런 치료에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런데 기대 수명 수치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개인별 편차가 꽤 큽니다. 그리고 치료법 자체에 큰 변화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어찌되건 간에 조금씩이라도 더 환자분들이 살아가시는 기간들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5년 이상, 그 이상도 더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삶의 시간이란 건 정말 사람한테 소중한 거거든요. 이걸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미리부터 포기할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환자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환자분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들 질문들을 하세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건 항상 건강관리입니다. 교무세포종 자체, 병 자체의 악화에 대해서는 이제 수술을 하고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최대한 치료를 하겠지만 그 밖에도 각종 합병증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건강 상태가 괜찮다면, 또 몸이 버틸 수 있다면 더 적극적인 치료에도 더 잘 견디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은 항상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병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고 또 후유장애 등의 문제가 있게 되면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근육이 소모되니까 더 힘이 없어가지고 기력 저하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집에서라도 뭐 동네에서라도 아파트 단지에서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살짝 땀날 정도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는 게 이제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특별한 음식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거꾸로 음식에 해당하는 범주라면 특별한 음식이 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에서라면요. 우리가 근육 소모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 비율을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있다고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그래도 한국인들 이제 단백질 섭취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기는 해서 이제 권장량 수치에는 많이들 도달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교무세포종 질병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기나 또는 뭐 생선이나 이런 단백질 비율들, 뭐 콩이나 이런 단백질 비율을 늘리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만 다른 약들이나 건강보존식품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항암제 치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려면 간이나 신장에서 이 약들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항암제들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흔히들 제가 이제 외래에서 색깔 있는 물 주의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끓인 물, 달인 물, 내린 물, 우린 물, 뭐 몸에 좋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 드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척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분 자체가 그렇게 독하지 않더라도 이게 농축이 되면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드시기 전에 일반적인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면은, 평소에 드시던 게 아니라면은 되도록이면 꼭 담당이와 상의를 하시고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서 드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입니다. 교무세포종은 어차피 하루아침에 끝나는 싸움은 아닙니다. 완치를 쉽게 논할 진할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도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질환, 교모세포종이라는 어떤 뇌의 악성 뇌종양을 진단받은 상황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도 이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쪽의 상담에 대해서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상담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꼭 어떤 특별한 약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그 자체 상담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 가족분들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환자분의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도 환자분이 병에 걸렸다는 건 자신의 가족이 큰 병에 걸렸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런 쪽에서도 흔히 간과하기 쉬운데 충분히 항상 생각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상담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유튜브 시대에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조금 너무 휩쓸리지는 않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환자분의 상태는 사실 당당 주치의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주치의분께 조금 기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저희 의료진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코 쉬운 병은 아닙니다만은 환자분께서 이런 질환, 교모세포종이라는 큰 병이지만 본인이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인데요. 사실 이렇게 깜깜할 때 이렇게 불 켜진 거 보면은 예쁩니다. 이제 어둑어둑한 밤에서도 저희 병원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을 켜놓고 밤에도 환자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두운 상황에서 어떤 불을 밝히는 등대처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의료진들이 또 걱정되시는 상황이 있으면 많이들 의료진에게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지 조금 질문도 받아보고 할게요. 네, 혹시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임송님이 질문 주셨네요. 구본부 회장님이나 바이든, 그쵸. 장남이 바이든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하는데 교모세포종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조기 발견 등의 검진은 의미가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구본모 회장님 그 사망에 대해서는 저희 홍해걸 박사님께서도 안 그래도 또 영상 올려주신 게 있어서 저도 참 잘 봤었는데요. 사실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교모세포종이라는 건 꽤나 빠르게 자라나는 종양입니다. 꽤나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임박한 상황에서 바로 검사를 해가지고 발견하지 않는다면은 미리미리 검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라는 게 조금 신경 쓰신다고 하는 분들이 연 단위로들 검진을 하세요. 1년 단위로 검진을 하시지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매년 머리 MRI를 찍으면 조금이 도움이 될까? 물론 아예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이런 어떤 건강검진이란 건 현실적인 고려도 조금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시간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득이 많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애매한 증상이 있다면 항상 확인하려는 태도는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문의도 해보시고 꼭 MRI까지 아니더라도 CT만 찍어보더라도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물론 알 수 있고 물론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MRI에 찍어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의료진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볼게요. 세실님께서 사촌동생이 3월에 진단을 받고 이제 태모달과 방사선 치료하고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2달 되셨으니까는 이제 방사선 치료 병행요법 한창 진행하고 계시거나 이제 어느 정도 진행 많이 됐거나 하겠네요. 참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좀 힘내시길 바랍니다. 뒤쪽에 또 질문도 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이제 측두엽 쪽이라 언어 문제도 좀 있다고 하셨고, 기억을 잘 못하고, 물건에 대한 다인지를 잘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생존율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남자분이시고 4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측두엽 쪽이 이제 병변 위치에 따라서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측두엽 쪽은 전형적으로 이제 언어 문제가 쉽게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또 이런 언어 문제가 치료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걱정이 되시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재활이나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진행을 늦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모세포종의 생존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1년만 정도를 따져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실님의 이제 가족분 같은 경우에, 동생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도 비교적 젊으신 편이고, 특별한 큰 질환이 없으시다면 아무래도 나이 요소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되거든요. 건강 상태가 더 좋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런 경우에 치료에 대해서도 더 잘 견디시고 합병증 문제에 대해서도 더 극복이 쉽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술로 얼마나 종양을 제거했는지가 관건이 되긴 할 텐데요. 또 측두엽 쪽은 아무래도 언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종양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경우에 후유 장애 문제가 너무 커서 수술의 제한점이 참 많기는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수술을 잘 해주셨겠지만, 또 앞으로 경과를 잘 볼 필요는 있겠지요.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좀 추가 질문도 있으셨네요. 그래요. 우리 IDH 유전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모세포종이라는 게 이제 요새는 이제 종양들에 대해서 다 유전적인 변이, 종양 유전자라는 걸 따져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IDH 유전자라는 것들도 또 차이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진단 기준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2016년에 이어서 2021년 지금 2021년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단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IDH 유전자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변이가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예전에는 어떤 병변을 얻었을 때 그 조직학적인 현미경적인 소견을 가지고서는 이제 교모세포종 진단을 예전에는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그게 바뀌었거든요. 이제 IDH 유전자 변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교모세포종 진단을 내리고, 변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치료법들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요거는 기준이 조금 바뀌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닝님께서 로봇 수술 문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로봇 수술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있지요. 흔히들 뭐 전립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적용들을 하셨고, 또 머리 쪽에 대해서도 저희 신경외과에 있어서도 정의 수술이라고 해서 뇌의 기능적인 영역에 대한 정밀한 수술에 있어서는 일부 로봇 수술이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뇌종양 수술에 있어서는 로봇 수술이 조금 제한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할 때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영상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환자분 영상을 보면서 영상과 환자분의 이제 병변을 매칭시켜 가면서 수술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글리올란이라고 하는 약을 먹이면서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또 수술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기는 한데요. 결국은 수술의 근간은 이제 수술하는 의사의 손 감각에 많이 의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촉각에 많이 생각보다 의존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석션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종양들을 절제하면서 그 절제 연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실제적인 감각을 느끼면서 이 부분까지가 병변이 침범한 부분이겠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의사의 감각에 의존하는 부분이 꽤 크거든요. 로봇 수술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촉각적인 어떤 센서들의 아직까지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신경외과적인 영역에 있어서 많이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도 어떤 정의 기능이라고 해서 기능적인 영역에 있어서 도입되는 것만 봐도 옆에서들 보고 있으면 많이 발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충분히 도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실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생긴 종양 위치에서 반대편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흔한 편이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모세포종이라는 게 우리 뇌의 어떤 특정 영역에서 병변이 생겼을 때 딱 그 부분에서 종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 뇌의 다른 부분에서 어떤 변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종양을 유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어떤 이론이 확립된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의 추정들이 꽤나 유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생겼던 병변것과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도 제법 있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사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반대편에서 생기는 경우들도 일부 있기는 해요. 흔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병변 위치상 비교적 중심선, 뇌 가운데 부분에 인접해 있는 병변들은 아무래도 주변에 어떤 세포들을 타고 또는 주변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퍼지면서 종양 반대편에도 이제 재발하는 경우들이 드물게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예후가 조금 더 안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 또 V 컨트롤님께서 또 질문 주셨네요. 교모세포종이 암 중에서도 제일 악질하던데 사실인가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저는 이런 교모세포종을 치료를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참 이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신 어떤 암들, 나쁘다는 암들보다도 교모세포종이 더 나쁠 겁니다. 흔히들 뭐 췌장암 이런 쪽들 많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모세포종이 더 나쁜 측면들이 많습니다. 생존율의 측면에 있어서는. 또 그리고 뇌라는 게 이제 사람답게 하는 제일 중요한 장기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인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셨던 언어장애 같은 문제도 그러하고 내가 나답지 않게 되는 문제가 큰 이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나쁜 암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연구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나은 치료, 더 좋은 치료가 이제 많이 개발될 거라고 기대해 봐야겠지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진호알씨님께서 핍지교종 2등급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교모세포종 이야기긴 합니다만 핍지교종도 비슷한 범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경교종이라는 큰 범주가 있어요. 신경교종이라는 큰 범주가 있는데 결국은 다 신경세포 그 자체, 우리 신호전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생기는 신경교세포에서 생기는 신경교종들을 종양들을 신경교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다른 우리 핍지 교세포라고 하는 또 이름들은 조금 한자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우리말로 희소돌기 아교세포종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종양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2등급이어서 아까 얘기 드린 교모세포종은 4등급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악성도가 높고요. 이거는 등급이 조금 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럴 경우는 아무래도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은 경우보다는 예후가 조금 더 나은 편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더 등급이 악성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2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추후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경과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완치를 쉽게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수술이 항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술로 이거를 최대한 적어도 이제 MRI에 있는 병변들을 거의 다 제거를 했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들 질문들을 주셨고요. 네, 혹시나 또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실까요?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학술적인 용어가 안 섞일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제가 임상에서 또 외래에서 환자분들 많이 만나면서 많이 질문하셨던 것들 위주로 제가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정보들 많이 참고는 하시되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담당하시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께 찾아가셔서 많이들 질문하고 상담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정보들 직접적으로 얻고 또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는 더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또 좋은 결정을 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